70이 넘은 여자가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 한 장, 폐암 3기, 여명 3개월. 그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두 번째 줄에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람 이름 4개. 그 여자 이름은 오갑순. 평생을 시댁 식구들한테 짓밟히며 살았던 여자. 남편 뒤에 숨어 40년을 쪼그라들며 살았던 여자. 그런데 이제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뭘 잃는다고. 이 이야기는 오갑순 씨가 그 수첩에 이름을 적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오갑순 씨가 처음 시댁에 발을 들인 건 28살 때였습니다. 남편 이병태 씨는 그때 32. 겉보기엔 점잖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봤을 때 갑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실수였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였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내 편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박말순 씨는 갑순 씨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부터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갑순 씨 집안이 자기 집보다 좀 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에 박혔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자기보다 좋은 집 딸이라는 게 평생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갑순 씨는 시어머니한테서 40년 동안 뭘 들었냐 하면 내가 뭘 잘났어? 내 집안이 뭔데?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이 세 마디를 40년 동안 들은 겁니다. 갑순 씨는 참았습니다. 애 낳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명절에 전 부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박말순은 죽는 날까지 며느리 칭찬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못해. 내가 아들 잘못 만나서. 그 소리가 갑순 씨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시동생 이병만입니다. 이병만은 형 그늘 아래서 먹고 자라면서 형수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갑순 씨를 야혹은 형수라고 불렀는데 그 부르는 투가 꼭 하인 부르듯 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인간이 한 짓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갑순 씨 남편이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4천만 원. 부부가 노후를 위해 아껴두려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만이 사업을 한다며 손을 내밀었고 병태 씨가 형제 정이라며 선뜻 내줬습니다. 갑순 씨한테 묻지도 않고요. 사업은 당연히 망했습니다. 돈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순 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이병만이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형수, 돈이 어딨어요? 나도 힘든데 왜 이래요? 형한테 줬지 형수한테 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갑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손이 시누이 이병옥입니다. 이 여자가 제일 교활했습니다. 대놓고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여자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말 옮기기였습니다. 갑순 씨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면 2배로 불려서 시어머니한테 전달됐습니다. 갑순 씨가 친정 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요즘 좀 힘드네요 라고 털어놓은 말이 시어머니한테는 갑순이가 어머니 뒤에서 욕을 한대요로 돌아왔습니다. 갑순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한테 불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옥이가 특히 공을 들인 게 또 있습니다. 갑순 씨 자식들 머릿속에 엄마 험담을 심는 거였습니다. 조카들 세뱃돈 줄 때마다 슬쩍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근데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아. 좀 잘해줘라. 겉으로는 갑순 씨 편인 척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식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집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박아 넣은 거였습니다. 자식들이 크면서 갑순 씨를 은근히 무시하게 만든 씨앗이 바로 이 고모에게서 왔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갑순 씨 남편 이병태입니다. 예, 남편입니다. 갑순 씨는 수첩에 남편 이름을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가장 천천히, 가장 또렷하게. 병태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됐고, 동생 앞에서는 형이 됐고, 누나 앞에서는 막내가 됐습니다. 그 어디서도 갑순 씨 앞에서 남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갑순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순 씨가 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병태 씨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순 씨가 나 병원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자 병태 씨가 한 말은 이겁니다. 밥은? 갑순 씨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가 수첩을 폈습니다. 네 개의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어져서였습니다. 오갑순 씨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서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재산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될까요? 사서가 민법 관련 책 몇 권을 꺼내줬습니다. 갑순 씨는 그 책들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항암 치료로 속이 뒤집히는 날에도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뭘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상속법, 증여세, 부동산 명의 이전, 법정 상속 비율, 유류분 청구권. 갑순 씨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자가 젊었을 때 은행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밝았고 꼼꼼했고 한번 머릿속에 넣은 건 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갑순 씨는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 아파트 한 채 시세 4억 2천, 예금 6천만 원, 남편 연금월 180만 원, 그리고 갑순 씨 앞으로 된 재산 결혼 당시 친정에서 받은 혼수 명목, 예금 2천만 원, 본인 명의 적금 1,500만 원. 갑순 씨는 여기서 한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법정 상속 순위상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갑순 씨가 유언 없이 죽으면 갑순 씨 명의 재산은 병태 씨한테 갑니다. 그리고 병태 씨한테 가면 시동생 이병만이 나타날 겁니다. 또 손을 내밀 겁니다. 또 병태 씨는 줄 겁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 자기를 짓밟은 인간들 손에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갑순 씨가 2번째로 찾아간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갑순 씨가 이야기를 다 하자 이 변호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꽤 됩니다. 사실 시어머니 박말수는 이미 6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도 문제를 남겼습니다.
박말순이 죽을 때 남긴 재산 중에 시골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300평짜리 밭. 시어머니는 유언장도 없이 죽었고 법정 상속인은 이병태, 이병만, 이병옥 세 남매였습니다. 셋이 3분의 1씩 나눠야 하는 땅인데 이 집 가족들이 서로 바빠서 명예 정리를 안 하고 6년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병만이 그 땅을 몰래 팔아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갑순 씨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6년 전에 갑순 씨가 그 땅 관련 서류들을 챙겨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놈들이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서류들이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순 씨가 변호사한테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땅은 세 남매가 공동 소유입니다. 이병만이 혼자 처분하려면 나머지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동의 없이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이거 형사 고소가 됩니다. 배임, 횡령. 갑순 씨가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병만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갑순 씨는 그 연락을 받은 날 이병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 남편 병태 씨가 갑순 씨한테 전화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만이가 형수한테 할 말 있다는데. 갑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이병만의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하나. 이병옥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5년 전에 사업을 한다며 갑순 씨 남편한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병태 씨가 또 갑순 씨한테 묻지도 않고 보증을 서줬습니다. 갑순 씨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보증은 독약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업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근히 굴러갔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갑순 씨의 조카 이준혁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사대보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도 불성실하게 해왔습니다. 5년치 누적 미납액이 상당했습니다. 갑순 씨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준혁이가 병태 씨한테 보증 부탁을 넣을 때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었습니다. 갑순 씨가 그걸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사업 내용에 수상한 구석이 많아서였습니다. 그게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갑순 씨는 그 서류를 들고 국세청 홈택스 민원 신청 화면을 열었습니다. 탈세 제보. 클릭 한 번이었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5년치 세금이 추징됩니다. 거기다 가산세, 거기다 사대보험 미납 과태료. 이준혁의 회사는 그 조사를 버텨낼 체력이 없었습니다. 이병옥이 이 사실을 안 건 아들한테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병옥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갑순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무슨 원수야? 갑순 씨가 전화기를 들고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끊었습니다. 수첩에 이병옥 이름 옆에 동그라미. 둘.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갑순 씨가 남편 이병태한테 하려던 복수는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이건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깨달음이었습니다. 갑순 씨는 병태 씨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40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밥 못 먹는 꼴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갑순 씨가 원한 건 이 남자가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순 씨가 준비한 게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갑순 씨 명의의 재산, 즉 본인 명의 예금과 적금 총 3,500만 원. 이 돈을 병태 씨한테 남기지 않습니다. 전액을 두 자녀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갑순 씨가 혼자 4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던 날, 퇴직금 날아간 날, 자식들 앞에서 망신당하던 날,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일기장 수십 권. 그 일기장을 유언으로 두 자녀에게 남긴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읽고 당신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갑순 씨는 병태 씨가 그 일기장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읽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지, 그 집에서 남편이 얼마나 오래 그 시선을 견뎌내야 할지, 그게 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벌, 평생 아내 편을 안 들어준 남자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 눈빛에서 그걸 읽어야 하는 것. 갑순 씨는 유언장을 완성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갑순 씨는 길 옆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숨이 좀 찼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폐가 자꾸 답답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 됐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갑순 씨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죽기 전에 쓴 손편지였습니다. 갑순 씨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갑순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뜯겨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쓴 거냐고요? 소인을 보니 박말순이 죽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갑순 씨는 오래 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편지는 3장이었습니다. 갑순아, 로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으면서 갑순 씨 눈이 흔들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말순이 말년에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밥상에서 구박한 것들, 동네방네 험담하고 다닌 것들, 아들 편만 들었던 것들,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그런데 이 편지가 왜 갑순 씨한테 전달이 안 됐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살펴보니 편지가 이병옥, 그러니까 신우의 손을 한번 거쳤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병옥이 이 편지를 중간에 빼돌린 겁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 편지를 보낸다는 게 싫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안 보낸 겁니다. 갑순 씨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지지 않으려고 40년을 살았다. 근데 결국 진 건 나였던 것 같다. 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나는 괜한 것들을 미워했다. 갑순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이름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 안에 연민이 섞였습니다. 박말순도 그 집안에서 짓눌려 살았던 여자였구나. 시어머니도 그냥 지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 뒤틀린 채로 살다가 죽은 거구나. 갑순 씨는 그 편지를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첫 장 박말순의 이름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갑순 씨가 병원에 입원한 건 2번째 달 중순이었습니다. 폐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덜 힘들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갑순 씨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말을 왜 이렇게 늦게 했어? 갑순 씨가 웃었습니다. 바빴잖아. 아들도 왔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태 씨는 매일 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순 씨는 남편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바라보다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병태 씨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갑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병태 씨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갑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만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갑순 씨는 그날 밤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병태. 남편의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었지만 들었다. 오갑순 씨가 죽은 건 첫 진단에서 딱 석 달하고 나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였습니다. 마지막 2주는 집에서 지내겠다고 해서 딸이 곁에서 지켰습니다. 죽기 이틀 전 갑순 씨가 딸한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적은 거다. 나가고 나서 한번 읽어봐라. 딸이 수첩을 받았습니다. 갑순 씨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억울한 건 없다. 다 했다. 이병만은 그의 횡령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맞았습니다. 정가가 생겼고 형제들한테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이준혁의 회사는 세무조사 이후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내다 자금이 말랐습니다. 결국 이듬해 폐업했습니다. 이병옥은 아들 빚을 갚다 노후 자금을 다 썼습니다. 이병태는 아내가 남긴 유언과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일기장을 읽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병태 씨 본인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순 씨 방을 정리하던 딸이 시어머니 박말순이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사이에 끼워진 그 편지를 읽고 딸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편지를 썼었구나. 어쩌면 그 집안에서 뒤틀리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갑순 씨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건 시댁 식구들의 파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봉투 속에 갇혀있던 진실. 뒤늦게 열린 그 편지 한 장이 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할머니도 괜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창밖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갑순 씨가 수첩에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됐던 건 내가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씨의 복수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갑순 씨였다면 그 수첩에 이름을 몇 명이나 적었겠습니까? 댓글에 적어주십시오.